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7절 CAT 2급 이론의 제7절은 자본 관련 개념 과목인데요. 자본 관련 개념 과목을 이렇게 쭉 보니까 FAT 1급에 있는 내용 그대로 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은 앞부분에서는 없습니다. 자, 자본금이라 하는 것은 액면가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본금이 회계 처리되는 경우는 주식을 발행하는, 즉 증자를 하거나 주식을 소각하는 감자를 하는 경우에 자본금이 회계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자본금을 회계 처리할 때는 액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해 주면 항상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라는 것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낸 것이죠. 그래서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을 하면은 주식을, 그 액면가는 자본금이고 그 초과된 것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개정 과목이 이렇게 생겼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바로 액면가 초과된 금액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본잉여금 개정 과목 중에서 3개 정도는 꼭 기억하시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어요. 예, 밑에 분계 보시면은 액면가는 자본금이고 그 초과된 금액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요 분계. 예, 유상증자의 가장 기본 형식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꽤 자주 나오는 거니까 유상증자 관련된 요 분계는 여러분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감자 차익이 나오죠. 이거는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증자할 때 나오는 자본잉여금 개념 과목이라면, 감자 차익은 감자할 때 나오는 자본잉여금 개념 과목이에요. 감자. 예. 감자라는 것은 즉 주식을 소각하는 작업이 되겠는데, 차변의 자본금 액면가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만약에 5천 원짜리다라고 한다면, 액면 금액이 5천 원짜리다라고 한다면 주주에게 살 때 3천 원에 샀다고 볼까요? 그러면 대변 회원금이 3천 원이 되겠죠. 그럼 2천 원 싸게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변에 감자할 때 이익을 봤다 해서 감자 차익, 이것도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는 개념 과목이에요. 그래서 감자와 관련된 가장 기본 형식, 우리가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습니다. 예, 유상감자라는 것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형식입니다. 예, 주주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소각하는 경우가 이제 유상감자. 무상감자는 지급 없이 소각하면은 무상감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본조정. 이것도 역시 FAT 1급 교재 내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본 조정에 관련된 것도 두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었죠. 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 이하로 발행하면은 우리가 법인의 입장에서 그만큼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자본 조정이라는 분류 항목으로 개정 과목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예, 유상증자 시 분계에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대변에 나오는 거하고 반대되는 경우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감자차손. 이것도 자본 조정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개념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감자할 때 손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맨 위에 있는 분계하고 다른 점이 자본금 액면가가 5천 원짜리인데 주주에게 6천 원을 주고 샀다고 한다면, 그래가지고 소각했다면은 1천 원을 더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오는 감자차손, 이것을 자본 조정 개념 과목인 감자차손으로 인식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본잉여금, 자본조정과 관련된 개념 과목 각각 두 개씩 알아봤습니다. 주식발행 초과금과 감자차액. 그 다음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과 감자차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개정 과목이 4개가 나옵니다만은 여기서 이 2개는 꼭 알아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과 재평가 잉여금은 우리 AT 시험, TAT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미등환경증권 평가 손익,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요 두 개는 꼭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자본에 해당되는 기타 포괄 손익 계정 과목으로서 요 두 개는 꼭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재평가 잉여금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잘 설명드렸죠? 예. 유형자산의 정책, 유형자산의 평가 모형에 관한 정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예, 원가 모형은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원가 모형이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결산을 했었고, 재평가 모형은 우리가 이 공정가치로 장부 금액을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유형자산을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때 가격이 오른 게 재평가 잉여금. 장부 금액보다 올라간 거. 가격이 떨어지면 재평가 손실. 근데 재평가 손실은 자본이 아니에요. 단기의 손익에 바로 반영을 하고 재평가 잉여금 가격이 오른 것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요. 우리가 기업이 회계 정책을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에 나쁜 어떤 의도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요? 예, 재평가 모형으로 하겠다 하면은 어, 부동산이라는 건 시간이 흐르면 오르는 경향이 더 많죠. 떨어지는 경향보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 유형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영업에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갖다 팔 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 보시면 돼.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내가 여기서 이천에서 살아야 돼요. 다른 데로 이사 갈 수가 없어. 직장도 이천, 우리 아이들 학교도 이천. 예. 그래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천에 집값이 막 올라요. 예. 오른 것을 손익에 반영을 한다? 나 올랐으니까 돈 좀 써야지. 이거 안 되잖아요. 예. 만약에 이걸 팔고 싼 데로 어디로 이사 갈 수 있다면 그 손익에 반영할 수 있지만 유형 자산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유형 자산이라는 건 영업에 쓰는 거예요. 본사, 건물이라든지. 예, 또는 토지, 공장이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는 한은 매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재평가 모형으로 반영한다는 것이 이게 그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그런 순수한 목적만 있으면 좋겠는데 기업이 이익을 부풀리려고 회계 정책을 그렇게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익을 부풀린다는 건 뭐예요? 바로 기업의 성과를 부풀리려고 하는 거죠. 기업의 성과 부풀려 가지고 기업이 이득 볼 게 뭐였죠? 경영자 입장에서는 자기 성과를 과시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익이 좋아지니까 금융기관에 차입할 때 조건이 좋아지죠. 조건이 좋아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딱 정치가 되어 있어요. 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단기의 손익에는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이 기업 회계 기준이 아주 촘촘하게 그런 부분들을 잘 견제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것은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재평가 잉여금으로 일단 자본으로 잡아둬라. 떨어진 거는 떨어진 거는 손익에 반영해라.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에 대한 개정 과목들, 이익준비금, 우리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적립금의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금전 배당의 10% 이상 적립을 해야 한다는 상법 규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기타 법정 적립금이라는 것은 다른 법에 의해서 적립하고 있는 적립금을 말합니다. 임의적립금이라는 것은 기업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의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가지고 적립하고 있는 게 임의적립금이라고 하는 게 임의적립금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우리가 결산할 때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개정 과목 사용하잖아요. 결산할 때마다. 손익계정을 마감할 때, 손익계정의, 집합손익계정의 잔액이
항상 미처분 잉여금으로 당기순이익이 대체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단기의 당기순이익하고 이 두 개를 더해서 차기로 2월 이익잉여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해 가지고 주주에게 배당을 하기도 하고 이런 법정 적립금이나 또는 임의 적립금에 적립을 하기도 하고 또 자본금으로 전입, 네, 자본금으로 전입을 할 수도 있고 자본 조정을 상각할 수도 있고 예, 이익이 나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FAT 1급 교재 내용과 정말 글씨 한자도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옮겨 놓은 내용이고요. 다음에 배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FAT 1급에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배당. 이 배당이 바로 이거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미처분 이익여금을 그 처분하는 과정에 배당이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자, 배당이라는 것은 이익을 주주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의 종류는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및 현물 배당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은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설명을 분개로 표시해 놓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업 전에 여러분에게 한 장씩 나눠드렸죠. 현금 배당, 분개, 주식 배당, 분개. 그거 나눠드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금 배당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현금 배당은 배당 기준일이라는 건 회계 연도 말입니다라는 거죠. 회계 연도 말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매년 12월 31일이 회계 연도 말인 회사에서 23년도분의 현금 배당은 25년도 초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된다. 네. 이와 같이 23년도 말 후에 배당을 선언한 경우 23년도 말에는 어떠한 의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24년도 말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4년도의 성과를 가지고 배당을 한다라고 하면은 24년도에 회계 처리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 결정이 다음해 초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24년도 재무상태표는 배당액 차감 전에 이익잉여금이 표시가 된다. 네, 그렇죠. 결산서에는 이익잉여금이 넘어온 이익잉여금이 배당 이전의 거예요. 대신 25년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다. 네, 22년도에 2월된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한편 매년 말 배당하는 것 이외에 중간 배당이라고 하여 기중에 배당하는 것도 있다. 중간 배당 보통 6월에 하는 법인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2025년도, 24년도의 결과를 25년도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이익잉여금에서 차감시키는 분개를 해야 되느냐? 예, 그 주주총회가 확정을 했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자료를 좀 보시면은 글씨를 좀 키워야 되는데, 음? 이건가요? 자, 현금 배당
결의시 회계처리, 네, 주주총회에서 25년도 2월 28일 날 24년도에서 2월 된 2월 이익여금, 단기로 말하면 2월 이익여금이고 24년도 결산서에는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표시된 그 이익여금을 가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다 이겁니다. 무엇을?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 10,000원 배당을 결의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주들이 한 10명 있는데 한 사람당 1,000원씩 해서 10,000원 전부 한 사람당 1,000원이면 10명이면 10,000원이면 되겠네요. 배당을 결의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때 이익 잉여금에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여러분 2월 이익여금은 자본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의 잔액이 어디에 있을까요? 대변에 있죠. 그 대변에 있는 걸 가지고 배당을 하니까 자본이 감소됩니다. 2월 이익여금이 감소돼요. 그런데 주주총회 하는 날, 2월 28일 날 주주총회 하는 날 주주들에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1,000원씩 10명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죠. 그날 결의가 됐을 뿐이에요. 결의가 됐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의되는 날은 부채로만 인식을 해요. 미지급 배당금이다라는 건 부채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 법인은 현금 배당을 결의했으면 이런 형식으로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2월 이익여금 감소시키고 그 배당액을 모두 계산해 가지고 감소시키고 대변에는 미지급 배당금 부채로 인식한다. 자, 그리고 배당이 결의되면은요. 그 상대방, 즉 주주죠. 주주는 기업도 있고 개인도 있겠죠. 통지를 해줘요. 배당이 결의됐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2월 28일자로 배당이 결의됐습니다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받으면 기업은 이 결의된 날을 기준으로 수익으로 인식해요. 수익 발생은 대변이죠. 배당금 수익. 배당을 받는 기업. 개인은 회계 처리하지 않겠지만 기업은 회계 처리해야 되잖아요. 기업은. 그래서 거기에 투자한 기업이라면은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날짜는 같은 날짜로 해요. 우표는 3월 달에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배당을 결의한 날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니까 통지문을 받은 날 인식하는 게 아니라 결의된 날로 2월 28일 날 우리가 수익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차별은 뭐예요? 예. 통지문만 받았지 아직 돈을 받은 건 아니죠. 그래서 자산을 잡는데 미수수익으로 잡죠. 미수수익. 아직 받지 않은 배당금 수익을 미수수익으로 합니다. 자,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요. 이제 그 배당을 하는 기업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3월 28일 딱 한 달이 지났네요. 실제 배당을 실시했어요. 자, 배당을 실시한 날 배당을 한 기업은 아까 부채로 잡았던 미지급 배당금 2월에 부채로 잡았던 건 부채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회사의 자산이 감소되죠. 배당을 실시했으니까. 그래서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은 이렇게 분계 처리합니다. 사변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 그래서 각 주주들의 계좌에다가 입금을 계좌 이체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배당을 받은 개인은 회계 처리가 없지만 배당을 받은 기업의 경우는 회계 처리하죠. 예, 보통예금 자산 증가하고 대변에는 우리가 2월 달에 미수 수익으로 잡았던 자산이 감소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수 수익은 없어지고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으로 대체를 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현금 배당은 이렇게 돼요. 네. 현금 배당에서 특이한 것은 결의하는 날 부채로 본다는 거예요. 미지급 배당금 부채로 인식한다. 이걸 좀 특별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주식 배당입니다. 주식 배당은 현금 배당하고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주식 배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주에게 배당의 효과는 있는데
법인이, 즉 기업이 돈이 필요 없어요. 예, 돈 안 들이고 배당을 하는 게 주식 배당이에요. 아까 현금 배당은 나중에 결국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주식 배당은 자산의 감소가 없이 주주에게 배당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주식 배당입니다. 자, 주식 배당이라는 건 주식으로 준다는 건데요. 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주주총회에서 2월 28일 날 결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2월 이익여금, 주식 배당도 2월 이익여금 가지고 배당하는 거예요. 이 자본이 감소하고요.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는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 있습니다. 자본 조정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 현금 배당은 부채로 인식했지만 이거는 그냥 자본의 증가로 봅니다. 그래서 이 2월 이익여금은 감소하지만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의 증가가 됩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또 처리했다. 이것이 아까 부채로 인식한 현금 배당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주식을 교부할 준비가 다 끝났고 주식을 이제 교부 발행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차변에 와서 자본이 감소합니다. 대신에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죠. 주식을 발행하면 액면가로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우리가 주식을 주식 배당을 한다는 것은요, 액면가로 발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주에게 실제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주는 거니까 액면가만 회계 처리해 주면 돼요. 액면가만. 자, 그러면 배당을 받은 개인은 뭐 아무런 회계 처리하지 않죠. 그러면 배당을 받은 기업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안 합니다. 왜 기업인데 회계 처리를 안 합니다. 우리가 회계 처리 할 게 없어요. 회계 처리할 것이. 왜 그러냐면은 주식을 우리가 어느 회사 주식을 유가증권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고 지불했을 때 우리가 그 시가, 공정가치를 취득금액으로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식은 그냥 받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량을 고치면 돼요. 이 주식에 대한 주식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별도로 수량을 수정해 줘가지고 매입 단가를 낮춰줍니다. 매입 단가가 낮아지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금액이 100만 원 주식수가 1000주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단가가 1000원이었잖아요. 단가가 1000원. 1000주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단가가 1000원인데 이번에 1000주를 또 배당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식이 2000주가 됐어요. 금액은 그대로 100만 원이에요. 그대로 100만 원. 왜냐면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주식수가 2000주가 됐죠. 그럼 100만 원을 2000원으로 나누면 500원이 되죠. 단가가 1000원에서 500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500원으로. 그래가지고 언제 그게 수익으로 발생하겠어요? 평균 단가가 500으로 떨어졌으니 그 주식을 나중에 매각할 때 예.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이 배당을 받는 기업은 투자 목적으로 그 기업에다가 주식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매각할 때 그때 유가증권 즉 단기 매매증권이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발생하고 매도가능 증권이면 매도가능 증권 처분 이익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을 받는 기업은 회계 처리는 없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부하는 주식 배당을 하는 기업에서만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배당과 관련된 요 분계를 잘 알아두시고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걸 분계 내용을 교재에 실지는 않았지만
시험에는 요게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것이다. 자,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에서는 추가할 내용이 없어요. 추가할 내용 없고 여기에 이제 사실 FAT 1급 교재에 없는 내용이 더 이게 실려져 있긴 합니다만은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FAT 1급에 있는 수익과 비용, 즉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은 매출 원가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이렇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개정 과목 구분, 수익과 비용의 구분을 잘 할 줄 알면 되겠다. 아직 현대 단계에서 개정 과목 분류가 좀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이제 TAT 2급으로 넘어온 것만큼 여러분이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은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와 영업의 비용, 이러한 구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정 과목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익계산서 구조 확실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추가된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몇 가지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 시험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라서 제가 넘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회계의 변경과 오류, 수정. 요건 이제 추가된 내용이죠. 제9절에서는 앞에 나오는 회계의 변경이 시험에 잘 나와요. 이론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나오면 한 문제가 나옵니다. 회계의 변경,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은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회차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그 시험에서 주로 묻는 그 내용을 제가 짚어 드릴게요. 자, 회계 변경의 정의. 회계 변경의 정의. 자, 회계 변경이란 무엇이냐?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계속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어요. 이는 회계 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교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려면 계속적이고 통일적으로 즉 유지시켜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변경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계속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회계의 변경은 안 하는 게 좋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이 전기 대비 단기를 비교한다든가 과거 5년과 최근 5년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이게 비교 가능성이 그 질적 특성이 좋아지는 충분히 비교 가능성에 대해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 5년과 최근 5년 이렇게 끊어서 만약에 비교한다. 아니면 전년과 단기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전기와 단기의 회계 처리 기준이 만약에 많이 변경되었다면은 그 비교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비교 가능성 면에서 회계의 변경은 하지 않는 게 좋은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교 가능성은 여기 밑에 표로 기간별 비교,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기간별이라는 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전기와 단기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비교한다든가, 예, 과거 3년과 최근 3년 이렇게 비교한다 그런 것이고 또 기업 간 비교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예, 기업과 기업을 물론 업종이 다른 것을 비교하면은 뭐 그런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업종이 같은 건설업끼리의 비교, 주택 건설업끼리의 비교라든가 이럴 때
두 주택 건설업 간에 회계 처리 기준이 서로 다르면 비교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두 기업이 같은 동일한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두 회사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두 회사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비교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두 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 기준이 다르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는 계속성, 통일성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에서는 변경해야 될 사유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계속성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해야 될 사유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예, 다음과 같다. 밑에 박스에 들어있는. 자, 첫째 보면은요. 합병이나 사업부의 신설, 대규모 투자, 사업의 양수 등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에 의하여 총 자산이나 매출액, 제품의 구성 등이 현저히 변동됨으로써 종전의 회계 정책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가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번의 경우는 기업의 환경이 현저하게 변동됐다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식품회사가 우리 회사 업종이 식품회사였는데 식품 공장을 다 정리해버리고 중공업으로 공장을 다 인수했어요. 새로운 공장. 그래서 식품회사가 갑자기 중공업 회사가 됐어요. 그러면 기업의 매출 구조라든가 또 기업의 자산 형태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의 내부 사정이 현저하게 달라졌다. 제품의 구성, 매출액의 현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많이 달라졌다. 기업의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기업 환경의 중대한 변화라는 것은 이와 같이 기업의 합병이라든가 사업의 양수 또는 신규 투자 이런 것 등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다면 이제 회계 변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공종산업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또는 추정 방법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회계정책이나 추정 방법이 종전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예. 자, 변경을 했는데 우리가 변경한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명하는 방법은 동종산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그 정책과 추정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회사만 그동안에 같은 동종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정책과 추정의 방법을 우리 회사만 달리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우리 그 경쟁 업체들하고 같은 방법으로 정책과 수정 방법을 변경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뭐예요? 합리적으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책이라는 건 뭐고 추정이라는 건 뭔지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회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례들이 있느냐. 그 사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추정도 한 서너 가지 사례가 나와요. 추정을 변경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회계에서 그 사례도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한 서너 가지 나옵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사례는 공종산업의 대부분 채택하는 정책과 추정 방법으로 우리 회사가 바꾸었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1, 2번 이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때예요. 예. 회계처리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회계처리 기준이 새로운 해석에 따라서 회계는 자연스럽게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그 관련된 개정이나 제정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따라가야 되니까 이것도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한 사유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문제 낼 때 어떻게 질문이 나오냐면요. 아래 보기 중 회계 변경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문제 내는 게 참 좋죠. 예.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게 박스 안에 있잖아요. 예. 기업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 두 번째, 동종 산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기업이 채택한 정책과 추정의 방법에 따른다. 세 번째,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에 따른다. 이런 것은 정당한 사유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없는 요 1, 2, 3에 없는 뭔가를 보기로 하나 내놓겠죠. 이제 그게 사유가 될 수 없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답,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제를 많이 내는 게 요 밑에 단순히 요게 이제 보기로 하나 나오죠. 이거는 틀린 보기예요. 단순히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왜 세법에 따르는데 왜 그게 정당하지 않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세법에 따르는 것은 세무회계에서 하는 거예요. 세무 보고를 할 때는 세법에 따라서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루는 것은 세무 회계가 아니고 재무회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세무신고를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납부세액을 나중에 확정을 짓는 거예요. 세무조정 이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기업과 관계된 채권자, 채무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올바른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그 목적과 세금을 납부하는 목적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법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회계를 변경했다라는 것은 재무회계에서는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밑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세무보고 목적과 재무보고의 목적은 서로 달라 세법에 따른 회계 변경이 반드시 재무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익을 부풀리려고 한다든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아, 이 회계 변경에는 정책적인 변경과 추정적인 변경이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좀 사례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책적인 변경에 해당되는 것일 경우에는요. 이 밑에 그 회계 처리가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냐고 하냐면은 소급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 변경에 해당되는 것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무슨 말이냐? 자, 정책 변경을 했습니다. 정책 변경을 했으면
25년도에 변경을 했으면 비교식 재무상태표를 만약에 만들 거다. 그러면 24년도 재무상태표도 같은 정책으로 바꾸어서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변경 전으로 작성했을 거 아니에요? 24년도 결산 때는. 그러니까 25년도에 정책의 변경이 있었다. 그러면 24년도 재무제표도 25년도의 정책에 맞추어서 다시 작성하는 거예요. 자, 소급 적용이라는 말은 다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식으로 2년치만 작성하면 전기 것만 작성하면 재작성하면 되지만 만약에 비교식으로 3년치를 작성한다. 그러면 전 전기값까지 다시 소급하여 적용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 자, 회계 처리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정책의 변경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상당히 중요한 것을 바꿨다고 보는 거예요. 예.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회계 변경 중에서도 꽤 중요한 거다. 그리고 손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손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대개 손익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 정책의 변경의 사례만 알면 되거든요. 바로 위에 있는. 자, 두 가지가 나오죠. 1. 재고자산 평가 방법 변경. 2.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 변경. 네.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 재고자산을 공부할 때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서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하나 명찰을 붙여놓는 개별법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나 이게 개별법은 우리가 수량의 어떤 그 제한이 있거나 고가의 제품이면 모르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경우는 개별법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법을 써가지고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 이러한 가정을 해서 우리가 단가를 산정하잖아요. 그게 바로 재고자산 평가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은 선입선출, 후입선출, 총평균, 이동평균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로 했다가 25년도에 후입선출로 바꿨다. 그러면 정책을 변경한 거다 이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 방법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유가증권이면 주식이나 채권이죠. 자, 여유자금이 있는 기업들은 재테크를 위해서 꾸준히 유가증권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 법인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25년도에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만약에 A라는 법인이 하이닉스 주식을 1월 달부터 계속 사기 시작했다고 한번 볼까요? 자, 1월 달에 20만 원, 또 5월 달에 30만 원, 또 5월 달에 30만 원 갔나요? 네, 하여튼 7월 달에 뭐 40만 원, 또 10월 달에 샀는데 60만 원. 살 때마다 가격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매번 살 때마다 가격은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유가증권의 취득단가를 어떻게 산정하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나중에 이익을 실현할 때는 그걸 팔잖아요. 팔 때 만약에 10월 달에 팔았다 보니까 10월 달에 60만 원이라고 봐요. 한 주에 60만 원. 근데 우리가 10월 달에 만약에 한 500주를 팔았다고 봐요. 500주. 근데 이 500주를 한꺼번에 딱 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4월, 5월, 그게 계속 중간중간에 조금씩 50주, 100주 이렇게 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거의 그 취득 단가를 어떻게 산정해 가지고 이 단기매매증권이면 단기매매증권 처분이익을 계산할 거냐? 예. 평균법으로 하느냐? 아니면 선입선출로 하느냐? 선입선출로 하면은 이익이 많이 나요. 예. 앞에 거부터 팔린 걸로 한단 말이에요. 앞에 거부터.
그러면 앞에 거라는 건 저기 이제 1월 달, 2월 달에 산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가격이 20만 원도 안 되는 그 가격이란 말이에요. 20만 원이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60만 원에 팔았으면 한 주당 40만 원씩 이익을 냈어요. 이익이 많이 나오죠. 근데 평균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으로 하면은 10월 달에 산 것부터 2월 달에 산 것까지 전체 평균을 내니까 평균이면 한 40만 원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면 한 주당 한 20만 원밖에 이익이 안 납니다. 바로 이렇게 유가증권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은 그 유가증권의 매입 단가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 유가증권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이 영업의 수익이 말이죠. 크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뭐, 유리할 때는 선입선출을 하고 또 불리할 때는 후입선출을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회계의 변경 사유를 이렇게 딱 정해놓은 겁니다. 예. 동종 기업들이 그동안 다 총평균법으로 했어요. 근데 우리 회사만 그동안에 선입선출법으로 했었어요. 이 유가증권 취득단가 산정할 때. 예,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것을 동종 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는 평균법으로 요래 바뀌었다. 그러면 그건 정당한 사유로서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거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돼? 회계 처리를 올해 결산할 때 전기 것도 유가증권 전기에 처분한 것들이 있으면 전기 거에 유가증권 처분 손익을 계산한 거를 다시 평균법으로 다시 계산해야 돼. 선입선출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핵심적인 게 정책의 변경의 사례 두 가지 기억하는 거. 이 사례 두 가지 기억하는 거. 또 정책의 변경은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거.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추정의 변경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추정의 변경은 먼저 회계 처리를 점진적으로 처리한다. 아까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다르지 않습니까?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이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전진적이다. 그러니까 전기 거는 고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그냥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볍게 보는 거예요. 추정의 변경은 정책의 변경보다는 정책의 변경은 약간 무거운 변경이라고 보는 거고 추정의 변경은 좀 가벼운 변경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권까지 비교식으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전기권은 고치지 않습니다. 자, 전진적으로 처리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또 사례를 알아야죠. 근데 이게 좀 사례가 좀 많이 나왔어요. 대손의 추정. 여러분 대손 충당금 여러분 결산 때 설정하는 거 아시죠? 외상 매출금의 뭐 1%또 다들 어음의 뭐 1% 이거 대손의 추정이잖아요. 예.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 판단. 우리가 재고자산이 진부화됐다고 그래서 가격이 장부금액보다 떨어졌다라고 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추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진부와 판단은 추정이다. 알아두시고 세 번째 우발부채를 추정한다고 하는데 우발부채의 추정도 이 회계의 추정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부채에서 배운 것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만 배웠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는 것은 확정된 부채만 표시하기 때문에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만 표시합니다. 그러면 저 우발부채라는 건 뭐냐 하면은요. 확정된 부채가 아니에요. 우발적으로 부채가 될 수 있다. 우발적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잘못하면 뭐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발적으로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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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가 될 수 있어요. 갑자기 자 우리 개인 간에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개인 간에도 예.
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인데 만약에 예, 제가 이제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자녀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우리 예, 자녀가 어디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뭐 집을 샀다든가 이랬다고 봐요. 돈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어요. 근데 이제 만기까지 갚아야 돼. 근데 만기가 지금 10월 말인데 돈을 그 모으지 못했다든가 해가지고 예, 집이 집이 은행으로 이렇게 강제로 팔리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인데 나몰라라 못하죠. 예. 우리 자녀가 잘 평 계획대로 직장을 쭉 다니고 계획대로 잘 되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빚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누구든지. 근데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근데 관계가 이게 가족 관계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좀 여윳돈이 있어요. 그러면 더 줘야죠. 그게 바로 우발부채입니다. 원래 나는 그게 내 빚이 아니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빚이 됐다. 예. 그 우발부채는 기업에서는 우리가 이 상장 기업들은 그거를 주석에다가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우발적으로 이것이 부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관계 회사라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사유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나열해 가지고 우발부채를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우발부채의 추정. 그러니까 추정이다 보니 기업에 좀 주관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표시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회계의 추정 좀 애매한 거기 아니요. 우발부채의 추정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정의 변경. 그다음에 감가상각에 대한 모든 것이에요. 감가상각 방법이라든가 내용 연수. 우리가 정율법이다, 정액법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감가상각이 최초에 많이 하는 게 사실에 가깝다. 아니면 균등하게 하는 게 사실에 가까운 것이다. 이거 주장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전자대로 처음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는 게 사실에 가깝다고 주장을 하는 거라면은 정률법을 적용할 것이고 아니다. 균등하게 내용 연수 동안 균등하게 가치가 감소한다고 봐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정액법을 적용하겠죠. 이런 것이 다 추정이라는 겁니다. 내용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5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은 추정이고요. 잔존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과 관련된 방법, 내용 연수, 잔존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추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정에 관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대손의 추정, 재고자산 진부와 우발부채의 추정, 그 다음에 감가상각. 그래서 추정의 사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거. 아까 정책의 사례 두 가지 기억하시듯이. 그러니까 정책의 변경 두 가지만 기억해도 좋아. 답을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정책의 변경 두 가지 뺀 건 나머지 다 추정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 처리는 전진적이다. 전진적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사례를 적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회계 처리 내용이 여기 나온 사례 지금 6가지인가 정책까지 포함해서 그게 다 회계 처리가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효과가 정책에 대한 것인지 추정에 대한 것인지를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 예,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 바로 뭘로 봐야 되냐면 뒤에 있는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이것도 하나 더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정책인지 추정인지 그 효과가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뭘로 봐야 된다? 추정의 변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회계 변경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TAT 2급 교재에 추가된 내용이라서 좀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회계 오류부터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